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유럽의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을 장착하고 한국의 장갑차와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럽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서 한국산 장갑차와 자주포에 대해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왜 한국산 무기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또 유럽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이 발생해 한국산 레드백의 수요가 더욱 더 늘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지난해 매출액이 공개되자 주요 방산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방산을 대표하는 KAI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조 8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KAI가 이처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폴란드의 FA-50GF-1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하고 KF-21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등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런데 KAI의 호실적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AI는 올해도 한국 공군의 TA-50 2차 사업 납품을 이어가고 연말 소형 무장헬기 LAH 양산 및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호실적에 자신감을 얻은 KAI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AI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는 앞으로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KAI의 유무인 복합 패키지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KF-21과 FA-50에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까지 크게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방산을 원하는 나라들이 유럽에서 점점 더 늘고 있어 올해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에 장밋빛 전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나토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자 유럽은 발칵 뒤집혔고 저마다 방위력 증강에 꼴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소련제 낡은 무기들을 운용하던 불가리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입니다. 그러자 불가리아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 국회의장이 불가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 FA-50이나 K2 전차에 관심이 많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불가리아 대통령은 콕 집어 FA-50과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경공격기와 전차는 물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체계 도입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해 서방국의 일원이 되었지만 전차의 경우 구소련의 수출형 모델인 T-72M1과 T-72M이 80대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걸프전에 사용되었던 모델로 그야말로 낡은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무기로는 자국을 직접 방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불가리아는 2022년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서구권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불가리아 육군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무기는 기계와 여단용 장갑차입니다. 현재 불가리아 육군의 주력 장갑차는 BTR-60으로 1950년대에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대적 장갑차를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을 맞추지 못해 계속 도입이 불발되었습니다. 핀란드가 제시하는 장갑차가 대당 25억 원인데 반해 한국의 K808 장갑차의 경우 약 12억 원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또 한국의 K21 보병 장갑차도 불가리아가 원하는 장갑차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한국으로부터 K21 보병 장갑차를 구매하고 여기에 한국의 현공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력을 강화한다면 불가리아는 가성비 최적의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불가리아 육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자주포 도입입니다. 그동안 불가리아는 1970년대부터 배치된 구소련의 ES-1 자주포를 운용해 왔습니다. 122mm 곡사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분당 45발 내외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전부터 발사까지 하려면
46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얇은 장갑으로 피격 시 생존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육군은 현재 기동력이 우수하고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춘 155 자주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와 보병용 대공 장비 구매, 대공 방어 체계 구축, UAV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가리아는 현재 약 200대의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확도도 낮고 사용 후 재장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면서 구소련제 122mm 로켓도 호환 가능하도록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불가리아 역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구매하면 자신들이 보유 중인 로켓을 호환 가능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더 한국의 천무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며 가격은 하이마스보다 절반이기 때문에 구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가리아 해군은 디젤 추진 잠수함과 미사일 함정 획득을 추진하면서 전투력 증강을 위해 이 분야 역시 한국 방산의 장점이 집약되어 있는 분야라 한국이 무기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불가리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구식 소련제 무기 보내며 무기 공백을 나토와 상호 교류 가능한 신형 무기들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보낼 예정인데요. 그래서 불가리아는 한국이 만드는 장갑차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작년 말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3조 원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뤄 전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꺾고 호주 차기 장갑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 획득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랐지만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막판 대추격전을 하며 따라와 한때 역전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호주 육군의 장갑차 사업을 따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부터 천궁이를 사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한국산 장갑차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의 한화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우디는 MOU를 맺은 한화는 앞으로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협력해 영토와 국경보호, 치안관리, 왕실보호, 이슬람 성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영국이 2008년부터 6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장갑차 사업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이 사실상 폭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되면 장갑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방산에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 의회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추진해오던 6조 원 규모의 장갑차 도입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고 현재 영국군이 심각한 전력 손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의회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드러난 영국군 장갑차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갑차 사업을 추진했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이 스웨덴의 CV-90 장갑차를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폭삭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 계약 개시 이후 주문된 589대의 차량 중 현재 인도된 수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 300여 대가 야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부실한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용 중인 에이젝스 장갑차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던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은 기한이 2028년까지 늘어났고 이를 위해 또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영국 의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군에서 보유 중인 11척의 전투함 중 5척 역시 부실하다는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이젝스 장갑차 사업마저 수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할 정도로 헤매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자 영국 의회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갑차 사업마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빨리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생산하는 차대와 레드백 장갑차의 차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인도에서도 차대를 활용해 성능을 입증했고, 레드백 차대로 다양한 기갑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에이젝스 장갑차를 보완하느니 한국의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에이젝스라는 경쟁자가 스스로 몰락해 유럽에서 경쟁자가 제거되었고, 불가리아가 4조 원의 실탄 장착한 채 한국의 무기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한국산 장갑차 및 자주포는 더욱 더 많은 나라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자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호위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전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호주 해군의 미래 전력 구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갖춘 호위함을 도입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일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벌써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두 국가의 방위산업 역량을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지역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최신 기술을 갖춘 차세대 호위함을 도입하여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첨단 함정 기술과 방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두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갖는 우위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첫째,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있어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첨단 군사 장비와 함정 기술을 해외 파트너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하고 파트너 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 생산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함정은 비용 대비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비용 관리 전략 덕분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셋째, 한국은 성공적인 수출 경험과 국제 협력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수출한 경험은 한국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제 방위산업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을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한국이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막으려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참여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다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의 유연성 부족은 일본의 방위 산업이 해외 시장과 협력에서 겪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 정책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이는
특히 첨단 군사 기술의 해외 이전 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주와 같이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일본을 덜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잠수함 판매 실패는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호주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대규모 방위 산업 프로젝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호주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일본이 개발한 함정에서 도입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전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에서 전설의 일군처럼 일본 방산에도 전설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은 호주 해군과 같이 실제 중국을 상대해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함선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이며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한국형 수직발 사체계 KVLS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무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은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하여 수중 소음이 낮아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한국의 해군 전투력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충남급 호위함은 한국형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AESA 레이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함정은 현대적이고 스텔스형으로 설계된 마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충남급은 뛰어난 상황 인식과 대응 능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자칭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크게 두드러집니다. 먼저 모가미급은 비교적 오래된 설계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일본의 국방정책에 따라 일본 해군의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작전 참여나 협력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전통적인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속력이나 조업 반경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서 높은 기동성과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의 센서와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현대 전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센서 및 무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가미급은 일부 국가의 최신 호위함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대폭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호위함인 대구급과 충남급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극대화한 함선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호위함은 다채로운 무기 체계와 혁신적인 추진 체계를 통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조선 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제안은 호주의 전략적 목표와 요구사항에 매우 잘 부합합니다. 한국의 함정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하며, 이는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함정은 고도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 첨단 대잠전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동화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다양한 해상 작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호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호주와의 협력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함정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단순한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함정이 호주 해군의 요구사항과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선두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선두 위치는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과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이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 비용 효율적인 제한, 그리고 첨단 기술의 적용을 통해 호주와의 협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함정이 제공하는 고도의 전투력과 운영 효율성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군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 간의 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향후 다양한 군사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교류, 공동훈련 및 연습,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선두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갖춘 주요 방위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와 A&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2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한국은 핵잠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액 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 위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 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 위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등이 있고,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핵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 이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EKWM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g당 400베크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해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이든 고준이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준 위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선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 위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 위폐기물은 월성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종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핵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석 MALACHIT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 MARSHIT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1조 원 대잠수함인 장보고 3번 함 입찰에서 하나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캐나다, 폴란드 등이 모두 3600T급 잠수함의 성능을 원하고 있어 하나오션이 1조 원대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하면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때맞춰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가 하나오션의 잠수함에 대해 집중 탐구 기사를 게재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000T급 장보고 3 잠수함은 무엇이 다르며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잠수함 건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폴란드 군사 매체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 하나오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8번째로 3000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국내 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6척을 수출한 업체로 무엇보다 우리나라 잠수함 전종을 건조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간 하나오션은 1987년 해군으로부터 1200T급 잠수함 1번함인 장보고함을 최초로 수주한 이래 장보고 1 9척과 장보고 2 3척, 3000톤급 장보고 3 신형 잠수함 4척 등을 제작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잠수함 건조 전문 업체로 발돋움했는데요. 여기에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3600T급 장보고 3배치 23번 함 입찰에서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잠수함 건조에 있어 국내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보고 3급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 그 의미가 큰 잠수함입니다. 특히 이번에 하나오션이 수주한 3600T급 장보고 3배치 3번 함에는 탐지 능력과 표적 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며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도 배치 1에 6개에서 10개로 늘게 됩니다. 또한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 기존의 납축전지 대비 은밀성과 작전 성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오션은 자사가 개발한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잠수함으로 건조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하나오션은 장보고 3배치 이 선도함을 2019년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주해 건조 중인데요. 오는 2025년 진수와 시험평가를 거쳐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번함도 하나오션이 건조 후 인도할 예정인데 이번에 장보고 3배치 이 3번함까지 수주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방사청이 발주한 잠수함 총 24척 중 17척을 수주해 한국 최고의 잠수함 건조 회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이 잠수함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의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오션의 이번 수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은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폴란드는 잠수함 3척을 발주하는데 건조 비용은 4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 모두 SLBM 발사관을 원하고 있어 장보고 3배치2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두 나라의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K9자주포, K 전차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하늘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그리고 여기에 바다에서는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 찬 3,0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육해공 플랫폼을 자체 능력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능력은 해외에서 이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의 보도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디펜스24는 11월 30일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디젤 전기형 잠수함인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 도입에 매우 호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오션의 잠수함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오션은 오르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가 개발한 KSS-3 잠수함을 폴란드 해군에 제공하고 있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 발사 순항 미사일과 통합된 무장과 AIP 드라이브 공기 불효 체계 및 리튬 이온 배터리로 지원되는 수중 지원 체계가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다. 얼마 전 하나오션이 폴란드에서 개최한 하나오션의 방산 무기를 소개하는 자리는 주제 발표 외에도 3시간이나 질의응답이 이뤄졌을 정도로 폴란드 전문가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가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을 운용하면 폴란드는 표준 잠수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 덕분에 수중 억제 시스템까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발틱해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오션은 이미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하다. 한화는 1983년부터 독일 TKMS와 협력하여 배수량 209톤의 KSS-1을 건조하였고 이후 1830톤의 KSS-3 손원 1급 잠수함 214척을 건조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체 설계를 할 정도로 발전했고 이후 도산 안창호급 KSS-3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폴란드에 제공되는 것은 바로 이 KSS-3이며 하나오션이 폴란드에 제안한 KSS-3 잠수함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 첫째, 재래식 디젤 잠수함들 중 가장 오랜 잠항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P 보유 및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어 있다. 한화는 리튬이온 전지 탑재를 통해 재래식 잠수함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한다. 표준 납축 전지의 경우 약 2000회의 충전 주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이러한 주기가 2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KSS-3의 두 번째 장점은 수직 발사대를 통해 발사되는 잠수함 발탄 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무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잠수함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RO 센터의 건립을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제안한 프로그램에는 폴란드의 현대식 잠수함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승무원 훈련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4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기본 잠수함 작전 과정, 장비 사용 훈련, 시뮬레이터 활용 전술 훈련, 해상 선박 탑승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 잠수함은 NATO 해군과도 호환된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다. 이 같은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의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폴란드의 K9 썬더, K 흑표, FA50GF 등을 제시한 기간 안에 정확하게 인도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FA50GF는 저렴한 비용을 F-16CD의 임무를 7,080%를
소화해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전투기였다는 등의 호의적인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수출한 방산 무기들이 폴란드에 스며들어 높은 신뢰를 받음으로써 하나오션의 잠수함 KSS 3안창호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선순환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최근 하나오션이 발표한 최첨단 잠수함 기술은 하나의 잠수함 수주에 더욱 청신호를 켜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소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소자 코일과 제어기, 전원 공급기, 자기 센서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해 하나오션이 건조하는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을 강화할 기술이 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적용될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모든 적의 탐지를 피하는 잠수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 잠수함 수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격차 방산 기술력이야말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인데요. 히트작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수출에 이어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한국 방산이 최신의 잠수함 수주로 또 한번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